네, 안녕하세요. 7월 6일 해우소 시작합니다. 네, 오늘 벌써 수요일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수요일이 가장 힘든데 이 코스피를 보면 머리가 더욱 지끈거립니다. 국내 증시는 잠시 뒤로 하고요. 오늘은 해우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은 임지우 수석님, 김민진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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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 봬요. 예. 어디 아, 다녀오셨어요? 왜 이렇게 안 나오셨어요? 그거는 아니고 네. 저희 ESG 팀이 이제 팀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이나혜 수석 예, 연구원님과 이제 일종의 번갈아 가면서 이제 나오게 돼가지고 상대적으로 제 빈도가 이제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수석들이 네. 되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예? 예? 너무 오랜만에 나와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런 거, 네. 그, 스케줄 짜주는 분한테 네. 얘기하면은 막 반영을 해주시거든요. 우리 임수영님 자주 보고 싶다 이러면은 막 더 짜주시거든요. 아, 진짜요? 좋으시죠? 방송 많이 하시니까. 네. 왜 근데 진짜 피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피한 거는 아니고요.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웃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럼 오늘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은 우라늄 ETF 가져오셨는데 이 친환경주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친환경주 자체는 일단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 지금 친환경주는 오늘 좀 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4월부터 해서 아무래도 이 정책적인 모멘텀이 유럽을 필두로 해서 친환경주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2022년 어려웠던 시장 속에서 그나마 조금씩 이제 기지개를 핀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뭐 친환경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유가에 대한 급락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뭐 두 개 대체자의 관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더 빠지면은 정말 친환경 쪽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밀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유가가 가격이 매우 급락을 하게 되면 네. 그만큼 이제 신재생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이제 아무래도 경쟁 열의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뭐 BEP 네. 를 생각을 하게 됐을 때는 지금 수준에서 아무리 많이 빠져봤자 이게 다시 뭐 $5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50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가격 경쟁력을 뭐 심각하게 잃고 있다, 훼손되고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어제 이제 유가가 이제 9%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긴 했지만 일단 4월부터도 그리고 이제 연초부터도 유가와의 상관관계는 그렇게까지 높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이슈로 수급적인 이유가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양한 친환경주 중에서 특히 우라늄 ETF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 원자력이 조금 핫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라늄 ETF를 가져오게 됐고요. 마침 이제 또 전일 그 에너지 정책 방향이 이제 발표가 돼서 기존에 이제 27%로 지금 운영 중이던 이 원자력 발전 비중이 이제 30%까지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이제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가져온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태양광이나 뭐 풍력 대비해서 아무래도 우라늄은 조금 더 생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이렇게 또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원자재 ETF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채굴하는 광산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은 뽑아내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말씀 주셨듯이 우라늄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좀 낯설어요.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ETF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인지 아니면은 그냥 발전 쪽에 치우쳐 있는지 어떤 쪽으로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네. 일단 URA랑 URNM이라는 ETF가 대표적인 우라늄 광산주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부터 아시다시피 이게 광산 기업들을 위주로 담고 있는 ETF고요. 네. 그런데 이제 두 ETF 간에 자그마한 차이가 있다면은 URA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업도 이제 보유 종목에 포함이 돼 있고 이게 한 20% 정도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달리 이제 URNM은 조금 더 광산주에 포커스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양 ETF 모두 그 우라늄 현물 그 트러스트까지 이제 어느 정도 그 보유 비중으로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수익률이 높아요? 둘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URNM이 조금 베타가 좀 더 높아서 변동성이 좀 더 큽니다. 아무래도 광산 쪽만 있는 네, 광산 쪽만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더 크고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좀 안 좋아서 네. URA가 상대적으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대표적인 금속, 에너지 다 마찬가지로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호조를 보였는지 이게 기본적으로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네. 흐름이었나요? 맞습니다. 우라늄도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우라늄은 근데 조금 특징적인 게 네.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11년 후쿠시마 이후로 네.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리고 있었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한 50에서 60달러 선이 유지됐는데 이게 2018년까지는 20달러 아래까지 이제 네. 원재료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다시 50달러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다시 이제 원자력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원자재들이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한 바텀 대비 2.5배 정도 다시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잘 들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원전이 27%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30%까지 늘어난다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상 3%라고 하면은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렇게 영향을 줄지.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원자력 ETF가 아니라 우라늄 ETF를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원자력은 이제 방금 느끼시겠지만 네. 사실 3%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3% 차이도 그래도 꽤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게 현재의 전력 사용량과 미래의 늘어날 전력 거기 사용량을 때문에. 생각을 했을 때 그 사용 규모가 워낙 크게 차이가 나서 네. 그 3% 차이만으로도 시장이 커지는 거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의 이 에너지 믹스 비중은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지만 네. 일단 전력 시장 자체가 한 2배 넘게 그리고 이제 3배 이제 2050년으로 갈수록 이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이 커간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자력이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때 뭐 결국은 정부 정책상으로 폐기 수준까지 갔었고 이제 뭐 정권이 바뀌면서 이러한 분위기가 좀 바뀌었지만은 글로벌 각국들의 움직임이 어떨지가 제일 궁금해요. 뭐 유럽 같은 경우야 텍소노미에 포함을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뭐 전 세계에서 봤을 때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가 제일 또 큰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 쪽에 대한 발전 혹은 뭐 우라늄에 대한 수요처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어떤 모습인가요? 제일 큰 시장은 중국이고요. 네. 중국은 지난해 발표되기도 했지만 한 150기장 가까이를 더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라고 실제로 발표를 했었고요. 중국 말고도 이제 동남아 위주로 이제 원자력 시장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도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지만 사실 선진국은 현재 원자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기보다는 현재 이제 존재하고 있는 우라늄이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늘리고 이거를 이제 퇴역하는 발전소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엄청 커지지는 않고요. 다만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이후에 이 원자력 시장이 완전히 망가질 것을 이제 예측을 했다 보니까 네. 이 우라늄 광산들이 아예 개발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커지고 그 다음에 더 연장되는 것보다도
이 시장이 망가지는 것을 우려해서 투자하지 않았던 이 우라늄 광산들이 이제 조금씩 문제가 돼서 수요 공급 문제가 더 크게 촉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원자력보다는 우라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럽의 친환경 텍소노미 이게 저희는 공부를 미리 해왔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네. 어떤 건지 그리고 이게 7월 6일 오늘이죠. 모든 최종 투표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상하시는지. 네, 일단 텍소노미라고 하면은 분류 체계라고 생각하시면은 가장 쉽고 그 워딩 그 자체로 분류 체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경제 활동들을 친환경으로 분류하냐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당연히 태양광이나 뭐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들은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원자력이랑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애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일단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나 석유와 같이 이제 화석 연료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일으키는데 왜 친환경으로 분류를 해야 되냐라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거고, 원자력은 반대로 탄소 배출량은 가장 낮은데 역으로 이제 방사능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배수 문제 같은 게 이제 상존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친환경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전이 일어났었고요. 네. 그래서 EU에서는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토론 대상이 되다가 우선 연초에 이 텍소노미에 우선적으로 포함을 하겠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지난달에 유럽 의회에서 좀 상반되는 결과가 그렇죠. 나왔고요. 얘기가 달라졌죠. 네, 갑자기. 그래서 이 상임위라고 해서 유럽 의회는 여러 가지 이 위원회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환경위원회에서 우리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배제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투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76대 62로 부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상임위의 결정이고 네. 이제 본회의가 바로 오늘 이제 열릴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705표 중에서 과반수만 이제 찬성을 할 경우에는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래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서 아무래도 오늘 중으로 이제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그 통과가 되면 아까 소개해주신 그 우라늄 ETF의 어떤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나요? 일단 시장이 어제 오늘로 좋지 않아서 예, 예. 그러네요. 네, 그런 수급적인 문제가 오늘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결국 이제 최근에 이 원자재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뭐 구리 그리고 뭐 철강 가격도 그렇고 유가의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은 올라오지만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네 혼자만 잘 나갈 수 있냐, 우라늄 가격도 뭐 많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도 분명히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수급 관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라늄은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타이트한 수급 상황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원재료 자체, 우라늄 자체는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고요. 네. 한 가지 더 문제가 촉발됐던 게 이제 러시아 문제입니다. 네. 이제 러시아 천연가스를 이제 유럽이 수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공급 차질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우라늄도 사실은 러시아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일단 우라늄 생산지라고 하면 사실 러시아의 비중은 그렇게까지 크지 않고요. 네. 그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캐나다, 호주 이 세 군데에서 많이 채굴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우라늄을 채굴한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이 아니라 이 몇 번의 가공 절차를 네. 이제 거쳐야 되고요.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굉장히 밸류 체인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약 40% 정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가공 제품을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뭐 러시아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다른 데에서 이제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공급 이슈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히 그 우라늄의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이 펀드가 트러스트의 수급 문제도 있는데요. 네.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패닉 셀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제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제가 그 ETF 구성을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네. 여기 스프롯 현물 우라늄 트러스트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있네요. 네, 두 번째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현물로 마치 금 현물 트러스트가 있듯이 네네. 우라늄 현물 트러스트를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현물 트러스트다 보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우라늄 이 스팟 가격과 네. 이 펀드의 가격이 원래는 괴리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12%가량 가격이 더 낮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는 뜻은 결국 현재 수급적인 이슈로 좀 과매도돼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처럼 한 10% 이상 괴리가 벌어졌을 때가 5월 초 수준이었는데 그때도 이 12% 정도 괴리율을 찍고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가랑 천연가스를 필두로 이 원자재 시장의 투심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이 우라늄은 아직 그렇게까지 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두들겨 맞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원자재의 센티멘트는 안 좋지만 여기서 더 많이 맞은 우라늄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까지 우라늄 채굴을 가장 잘하는 기업은 어디인가요? 가장 잘하는 기업,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네네네. 기업은 그 카즈아톰프롬이라고 해서 카자흐스탄 기업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런던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거래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겠네요. 두 번째로는 카메코라고 해서 캐나다에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주가 있고 여기 이제 그 URA ETF에서도 가장 많이 지금 편입 중인 그 CCO는 이제 예, 아, 티커. 캐나다 네네. 티커고요. 네. 미국 티커로는 CCJ라는 티커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우리는 굉장히 낯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편입을 했으니까 사실 좋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뭐 우라늄 쪽으로 이제 좀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사실 우리 임석께서는 아무래도 친환경 전반적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도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ETF라든지 아니면은 뭐 투자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태양광 ETF는 당연히 대표적으로 그 TAN이라고 해서 네. TAN ETF가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올라온 상황인데 최근에 더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중국 관련 관련이시죠. 태양광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이 인플레이션 부담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네. 이 중국에 이제 부과하고 있던 태양광 패널 관세를 일부 이제 완화하는 조치를 이제 펼쳤고요. 이게 이제 뭐 중국 태양광 기업들에 대해서 바로 이제 풀어준 건 아니고 이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 수출하던 부분에 대해서 원래 관세를 매기려다가 이제 이 부분까지 이제 해제해 주는 걸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이제 반등을 했고 실제로 사실 어제 그 해외 친환경 기업들이나 태양광주들은 물론 초반에는 많이 빠지다가 네. 결국 막판에는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국내 이제 태양광주들, 뭐 OCI나 하나솔루션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태양광주도 해외가 조금 더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 문제를 제외하고 그럼 이런 친환경주의 어떤 위험 요소? 우리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위험 요소는 일단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게 뭐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현재 이제 금리가 또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고밸류 주식들이 아무래도 더 타격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양광은 지금 정책 모멘텀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실적으로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어서 네. 고밸류주라고 하더라도 성장성은 계속해서 유지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성장성이 꺾이는 순간 이제 금리로 바로 이제 주가 많이 문제 삼아서 올라갔죠. 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률을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친환경주 얘기 나눠주신 임지우 애널리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어서 곰마워 진행할 건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